할렐루야, 반갑습니다. IM선교회 로이스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온택 검고, 우리 검정고시 우리 고졸 국어로 여러분과 함께 만났는데, 앞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이 고졸 국어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국어 실력이 향상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쵸? 그러면 일단 검정고시 국어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검정고시 국어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검정고시 국어에서 출제되는 부분 중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문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문학이 뭔지 알고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문학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문학 중에서도 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정고시 국어가 뭔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고시 국어라는 건 뭐냐면요. 검정고시에서 국어라는 과목이겠죠? 자, 이 검정고시 국어는요, 이 문항수가 총 2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문항당 4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요, 보통 국어가 제일 첫 시간에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9시에서 9시 40분. 40분 동안 25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그렇게 모자란 그런 과목은 아닌데 내가 지문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시험지가 총 이렇게 앞뒤에서 총 4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틀리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를 조금 더 천천히 읽어야겠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왜냐면 국어라는 과목은 지문 속에 정답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집중해서 읽느냐, 얼마나 꼼꼼히 읽느냐에 따라서 이 시험 시간의 집중력으로 점수가 오르락내리락이 가능할 수 있는 과목이 바로 국어라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속 시간을 한번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시간을 체크해 보시면서 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그런데 틀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문을 좀 더 꼼꼼히 읽는 연습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을 좀 더, 이 40분이라는 시간 어차피 주어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문제 푸는 지문 읽는 속도를 조금 더 천천히 하면서 꼼꼼하게 읽어서 정확도를 높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는 다 맞기는 하는데요. 50분 걸려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 이 정확하게 읽는 건 잘 되고 있어. 그런데 속도를 조금 더 내는 연습. 그래서 30분 안에 풀어야 이제 마킹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속도를 조금 더 내는 연습을 해 주셔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시험 시간은 이렇게 40분, 문제는 2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험의 범위는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뭔데요?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어를 공부했으면 이 정도는 풀 수 있어 라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제 영역은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이제 문학, 비문학, 화법과 작문, 문법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학이라고 하면 이 현대 우문, 현대 산문, 고전 운문, 고전 산문. 그러니까 운문이 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운문이 뭐냐면 운율이 있는 글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또 문학의 갈래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부분인데 어떤 시를 본 적 있죠, 여러분? 행과 연으로 나눠진 친구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운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대 운문과 고전 운문으로 나눠서 현대 운문, 고전 운문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고요. 또 소설 같은 글들 줄글로 쭉쭉 이렇게 늘어 쓴 글이 우리가 산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 산문과 고전 산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문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4지문을 만나게 되고 문항수는 대개의 경우 조금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11문항 정도를 여러분이 문학 문제로 만나게 됩니다. 또 비문학 영역이 있어요. 비문학은 문학이 아닌 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인 용어로는 독서 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라든지 뭐 설득적인 글이라든지 이런 글들이 2지문 정도 여러분이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는 6문제 정도가 검정고시 국어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영역이 뭐냐면 화법과 작문 영역이에요. 화법이라고 하면 뭐냐면 말하기, 듣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무슨 답변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거라든지
이 대화 상황에서 토론 상황에서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작문이라고 하면 글쓰기죠. 글쓰기의 상황, 뭐 개요라든지 뭐 글쓰기를 계획하기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뭐가 필요할까? 뭐 이런 문제들이 조건에 맞게 이거 한번 고쳐 써볼래? 뭐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화법과 작문에서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법에서 한 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요. 문법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 나오냐면, 뭐 표준어 규정이라든지 맞춤법 규정이라든지 그 규정에 맞는 거 찾아봐 라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동, 피동 표현, 거기에 어긋나는 거, 뭐 아니면 품사, 뭐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쭉 주고, 네가 문법을 잘 아는지, 뭐 중세국어, 뭐 이런 것들에서 4문항 정도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단은 이 전체적인 문학, 비문학, 화법, 작문, 문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영역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모의고사를 계속 보시면서 야, 나는 지금 문학 영역에서 틀리는구나. 나는 문법 영역이 약하구나. 자기가 어디가 약한 줄 알아야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영역이 이렇게 된다. 특별히 나는 이 영역이 약하다. 이 영역이 강하다. 이런 걸 여러분이 메타인지 하실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100점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문학 중에서도 나는 시에 약해. 또는 난 문법 중에서도 난 중세국어에 약해. 나는 이 화법과 작문에서 나는 고쳐쓰기 문제만 나오면 틀리네.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그 부분을 또 보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정고시 국어의 출제 영역이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들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학은 예술이에요, 예술. 여러분이 아는 예술 뭐가 있습니까? 무용? 자, 그거는 뭐예요? 춤으로 어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술, 예술이죠. 미술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그림으로, 이미지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이 미술이라는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학도 예술이에요. 문학은 무엇으로 하는 예술이냐면 언어로 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작가는요, 뭔가 내가 이 사회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내가 느낀 것, 이런 걸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 표현을 언어로 하는 게 바로 문학이라는 거죠. 작가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걸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독자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독자하고 이 작품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문학은요, 글로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가가 자신의 어떤 감정,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을 언어로 표현을 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예술의 한 갈래가 바로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어의 창조자가 누구시죠, 여러분? 언어의 창조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문학도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이 문학이라는 이 예술 갈래도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문학의 가장 최고 수준의 문학을 하실 수 있는 분, 가장 이 언어를 통해서 아름다운 예술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또 언어로 아름다운 예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문학의 갈래는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표현하는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4가지의 갈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 이렇게 4가지의 갈래로 우리가 문학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서정,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이거 잊지 않아요, 여러분. 서술합니다. 뭐를 서술합니까? 정서를 서술합니다. 특별히 마음과 관련된, 감정과 관련된 것을 서술하는 것. 내가 너무 경치의 아름다움을 느꼈어. 그래서 나는 그 감격을 표현하고 싶어. 너무 예쁜 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이 마음을 나는 글로 표현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서정갈래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고 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 너무 커져서 나는 무엇을 봐도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우리가 감정이 커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 우리가 이 서정갈래 를 통해서 정서를 서술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를 서술하는 갈래인 이 서정갈래의 종류에는 시라든지 시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정갈래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서사갈래라는 게 있어요. 서사, 이것도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서술합니다. 뭐를 서술하냐고요? 사건을 서술합니다. 그래서 있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서술해주는 이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서술해주는 것을 우리가 서사갈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갈래의 중요한 우리 이제 대표적인 그 예시로는 이제 소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서정갈래, 서서갈래. 서정, 정서를 서술한다. 서사, 사건을 서술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극갈래라는 게 있어요. 극이요. 여러분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극이 바로 연극의 극을 뜻합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상연하는 것들, 희곡이 대표적인 갈래고요. 또 이 무대는 아니지만 이 장면을 가지고 시나리오 같은 게, 영화 같은 거 있죠. 자, 그래서 내 눈에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처럼 이 표현해주는 갈래를 우리가, 이 희곡과 시나리오가 속하는 이런 갈래를 우리가 극갈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교술갈래라는 갈래가 있어요. 교술갈래의 대표적인 그 갈래는 수필이나 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욕설, 참화설. 참화설이 뭐냐면 빌렸어. 차입하다 할 때 그 말을 빌려 타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서 이 글을 지었다 라고 해서 참화설이거든요. 그래서 뭐 슬견설, 내가 이가 죽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다 라는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수필, 설,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 교술갈래는요, 특징이 뭐냐면 얘는 허구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현실에 바탕을 둔 어떤 이 현실의 바탕을 두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현실에서 내가 직접 경험했던 거, 네가 직접 체험했던 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고 생각하게 된 것들을 서술해서, 이 교술갈래의 특징은 비허구적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일기라든지 기행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교술갈래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표현 양식에 따른 갈래, 여러분이 이거 상식으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어른 됐을 때 이거 모르면 여러분 안 돼요. 자, 여러분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이 문학이라는 예술 안에는 이렇게 표현 양식에 따라 4개의 갈래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언어를 전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니에 따라서 또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구전 문학이 있고요. 기록 문학이 있습니다. 구전 뭘까요? 입구, 전할 전에서 뭘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 옛날에 우리나라에 문자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이, 할머니가 얘기했더니 엄마가 그 노래를 부르고, 엄마가 또 그 노래를 부르니까 딸이 그 노래를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대에 걸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온 아리랑 아라리요, 이런 것들 여러분 구전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 구전 문학들이 있어요. 거기에 종류에는 신화, 전설, 민담, 민요 등이 이제 거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기록 문학이 있어요. 문자로 기록돼서 예전에 한글이 없었을 땐 한자로 기록을 했겠죠. 또 한글이 생기고는 또 한글로 기록을 하기도 했고 한자로 기록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문자로 기록돼서 전해지는 그런 문학을 우리가 기록 문학이라고 한다. 시, 소설, 희곡, 수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시험에는 구전 문학의 특징, 구전 문학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구전 문학의 특징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구전되다 보니까 이 첨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 이 할머니는 넣었는데 엄마는 그걸 빼버렸네, 엄마는 딸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뭘 더 넣어버렸네, 뭐 이런 이 첨삭이 있을 수 있어서 이본이 많다, 뭐 이런 특징, 또는 이 말로 하기 때문에 응, 인지, 뭐 이런 말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운율 유무에 따라서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운문문학이라고 하면 운율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운율이 있는 것들로 시라든지 시조라든지, 시는 일단 연과 행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시는 사무처럼 쭉쭉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돼 있고 한 칸 띄어쓰기도 하고, 이 한 줄 한 줄을 우리가 행이라고 부르고, 이 한 칸을 띄는 이 단위를 우리가 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과 행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에서부터 이제 운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산문문학이라는 건 운율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이런 것들은 줄글로 쭉쭉쭉쭉 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문문학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특징적으로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산문문학 안에 소설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소설 중에서도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다가 이게 소설이 된 것들이 있어요.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다가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올 때 여기 운율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게 이렇게 말하면서 약간 그 운율이 있었단 말이죠. 운율이 있었는데 그게 기록이 됐어. 그러면서 소설이 됐어. 그래서 산문문학임에도 불구하고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4 이렇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문체가 쓰였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산문문학 안에도 운문체가 쓸 수는 있다. 산문문학이니까 운율이 없어야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산문문학이지만 거기 안에서 운율이 이렇게 드러나는 작품들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뭐 소설 갔을 때 한 번 더 얘기해 드릴 거지만 한번 여기서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학을요,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문학의 감상 방법. 자, 이 문학의 감상이라는 건 이게 다시 말하면 문학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작품을 만든 작가와 이 작품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가운데 두고 작품을 누가 만들었죠? 작가가 만들었죠? 그럼 작가가 어떤 내용을 쓰려고 작품은 작가의 창작물이잖아요. 작가가 뭘 표현했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보는 게 표현론이라는 관점이에요. 작품을 감상할 때 야, 다른 무엇보다 작가가 뭘 표현했는지 그걸 중요하게 봐야지 라고 이 감상의 관점을 제시하는 게 표현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작품을 만들 때 이 작가를 둘러싸고 있던 작가가 알게 됐던 이 작품의 창작이 됐던 이 시대 배경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작품 속에 어떤 현실이 반영됐는지 그 현실에 대해서 지금 이 작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작품 속에 반영된 현실이 중요해 라고 보는 것. 일제강점기의 현실이 이런 식으로 반영됐잖아. 이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반영한 것, 그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작품을 살펴봐야 돼. 어떤 식으로 현실이 반영되는지 중점적으로 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작품은 결국에 누가 수용합니까? 독자가 읽는다는 거죠. 독자가 아무리 작가가 뭘 표현하려고 했더니 현실이 어떻게 반영됐더니 독자가 뭘 깨달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독자가 뭘 깨달았는지, 뭘 느꼈는지, 독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쓸모가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해 라고 보는 관점이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그 세 가지, 이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 이 세 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외제적 관점이다 라고 해요. 외제적 관점. 자, 외가 무슨 외일까요? 바깥 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쟤는 뭐예요? 있을 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품 바깥에 있는 것만 본다 라고 해서 외제적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작품만 봐. 그냥 작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작품 안에 어떤 표현법이 쓰였고 작품 안에 어떤 구조가 쓰였고 작품 안에 시점이 어떻고 서술자가 어떻고 이 작품 안에 화자가 어떻고 작품 구조 자체만을 잘 보자 라고 하는 작품의 감상 관점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재론이라고. 내가 아까는 외재였잖아요. 그쵸? 자, 내재가 뭘까요? 안내, 있을제, 안에 있는 것만 잘 보자 라고 하는 게 내재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작품만을 절대적으로 본다 해서 절대론, 작품을 목적으로 본다 해서 목적론, 작품의 구조를 봐야 돼 해서 구조론, 이렇게 이 말들이 다 똑같은 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시험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작가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이 시대 현실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막 독자가 몇 개 돼 그것까지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품만 잘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시험에서 현실 반영해서 여러분이 해석하는 거 물어보고 싶겠죠? 어떻게 그건 문제가 나오냐면 보기를 제시해 줍니다. 보기. 그래서 보기 안에 시대 현실에 대한 거, 작가의 생애에 대한 거, 뭐 독자에 대한 거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상을 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기로 그렇게 제시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재적 관점이다. 그래서 작가, 시대, 독자에 대한 내용을 문제를 내려고 한다면 보기 줄 거다. 이 보기는요, 작품 감상의 힌트가 돼요. 그래서 이 보기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이 작품 감상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기가 나오면 고맙다라고 생각해줘라. 힌트가 나왔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